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보네요. 그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비법에 대한 거 약간 좀 복습 좀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확인해 볼 겁니다. 뭐 점점 진도 부분은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봐봐요. 그러면 벌써 다음 주는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요번엔 또 다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좀 지리하긴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 조금 더 얘기합니다만 뭐 코로나라고 인제 집에 앉아 가지고 슬슬 어영부영 하시면 시간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런 맘 먹지 말고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쵸? 쪼금만 기운들 내시고요. 조만간 끝나겠지 이런 사태가. 화이팅. 응? 봐봐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였죠?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으로 뭘 하죠? 규제를 했죠.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규제를 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수단이 뭐라고 했죠?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는 거지만 우리는 실제는 뭐다? 도시를 단위로 계획한다고 얘기했고 이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뭐라 한다?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죠. 뭐라 했냐면 도로 같은 거, 기반시설 같은 거 만드는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이라는 거를 저저번 주에 배웠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뭐가 되죠?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번 주에 배웠었죠. 신도시 만든다, 마곡 신도시.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뭐라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이에 대한 부분의 정비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시행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뭐다?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도시계획 사업을 공부하는 거라고 해서 개발 사업에서 몇 문제? 6개. 정비 사업에서 몇 문제? 6개. 시설 사업 관련된 기반시설 관련된 내용부터 통지해 본다면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 사업만 잘 정리해도 우리가 16개까지는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워낙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살짝 복습 좀 하고 나머지 법으로 지나갈 겁니다. 이제 건축법 같은 걸로.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이라는 것을 장기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된다? 무너지고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 이렇게 뭐하죠? 아름답게 정리해서 새롭게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주겠니? 라고 개량을 하게 돼요. 이런 사업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이라고 하겠죠.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요 A단자가 종전거의 가치가 1억 원으로 평가됐고 A가 만약에 2억 원짜리에 대한 부분을 분양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죠? 1억 원 정도의 뭐가 됩니까? 분담금은 내야 된다. 비례율이 100%라고 가정한다면 1억에 대해서 1억 원 주는 게 같은 가치를 가정한다면 이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이렇게 사업 후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줄 거냐라는 걸 정하는 계획을 만든다. 이를 뭐라 하죠?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란 말을 썼었어요.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가격 같은 걸 정리해서 사업 후에 어느 정도의 건물을 줄 거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줄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었죠. 사업 후에 토지를 준다면 환지 계획이라고 하고 사업 후에 건물을 중심으로 준다면 관리처분 계획이구나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을 배울 때 뭐라고 했죠? 환지 계획이라고 했고 지금은 정비법의 건물 중심이니까 뭐가 되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줄지를 처분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관리처분 계획인 거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 밑에. 그렇죠? 그림책에서 일단 종전 건물을 철거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예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서 철거하는 거죠. 기본 순서가. 가역 정리 끝난 다음에. 그리고 공사 완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뭐하죠? 이전 고시가 되어지면서 대지 건축물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에 이쪽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지들을 왕왕 보지만 사실은 이게 절대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매번 얘기하다시피 형제끼리 무슨 뭐 토지 하나만 공유해도 잘 나가지려면 싸움이 나는데 무슨 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싸움이 안 나겠어요? 무지하게 분쟁이 많은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법이 참 촘촘해요. 그래서 많이 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체계와 흐름 같은 걸 분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해당 내용의 그림책 좀 봐볼까요? 봅니다. 일단 그림책 페이지에서 49페이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간단하게 복습 좀 해봅시다. 정비사업의 정의는 뭐예요? 왼쪽 밑에 나와 있듯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뭐라 하죠?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용 부분을 본다 한다면 사실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왁구가 안 잡혀서 그렇고 틀이 안 잡혀서. 그래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뭐하자? 개량하자. 정비사업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뭐하죠?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하고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거고, 저번 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정비사업은 당연히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거고요. 어느 사업이냐에 의해서 조문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의 의의와 정의를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인 사업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제일 먼저 전국 단위로 기본 방침부터 만들자. 누가? 국장이. 그죠? 정책 방향 같은 거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뭐가 되죠? 서울시에 300군데가 넘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어주자. 서울시장이. 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요 동네가 A란 동네가 뭐가 되죠? A란 동네가 사업할 때가 됐다면 여기 서울시의 일부 동네에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자.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뭐였다면 재건축이었다면 투기 문제가 많다고 했죠. 재건축은 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도로 등은 멀쩡한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개량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건축 사업은 투자 수익이 좋아서 멀쩡한 집을 부시려고 해요. 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순서 파악하시고요. 이래서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죠. 그러면 구역이 정해지면 이제 뭐가 될까?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시행자가 대부분이 주거환경 사업이 아니고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뭐예요? 집 지을 사람을 뽑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시공자 선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대림 덜편한 수상 알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롯데캐슬 뭐 이런 거, GS 자리 이렇게 삼성 레미뽕 그렇죠? 이렇게 시공자를 뽑습니다. 조합의 시행자가 정해진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돼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게 되고 시군 등의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용이라든가 사업 시행 조치 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종전의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려면 바로 철거할 수 없고 가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금방 얘기했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다?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게 되고 공사 완료하면 준공검사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대지 건축물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면서 다음날 새로운 건물로 권리가 넘어가는 거죠. 정상금 확정되어지는 거고.
매번 설명하지만 참 우리는 간단히 얘기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죠? 20, 30년씩. 뭐 말은 뭐 10년 내에 끝난다고 하지만 10년 내에 끝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돼가지고 확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10년 내에 끝나면 어렵고요. 대부분 20, 30년씩은 보통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복잡한 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순서에 대한 부분들 꼭 흐름 파악하셔야 되고요. 제가 저번 주 설명했다시피 정비사업법은 제가 그림책을 편집할 때 사업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사업 순서대로.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그림책 보다 보면 정비사업은 순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순서를 알면 내용적인 측면이 우리가 파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 뭐가 되죠? 용어적인 관련된 부분에서 50페이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용어 정의가 일단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정비사업의 용어에 대한 부분에 특히 정비사업의 정의가 체크가 안 되게 되면은 뒤에 조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일단 도시의 저소득 주민분들이 집단 거주하는데 정비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게 뭐가 되죠? 극히 열악한 거죠. 차도 못 댕겨. 과도 밀집해. 그렇죠. 그런 동네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뭐로 봐주겠다 이거를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거죠. 그 다음에 1번이 아니어도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정도를 뭐하죠? 확충을 해요. 그리고 주거환경을 뭐다? 보전 개량 정비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의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재개발 사업은 뭐가 될까요? 차는 댕기긴 댕기는데 엄청 막히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뭐다? 열악한 거예요. 열악하다. 그러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가 돼 있다? 밀집이 돼 있다. 열악 밀집. 여기는 뭐다?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인 거고. 구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우리는 재개발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정비사업에서 내용을 볼 때 재개발에만 관련된 특수한 조문이 있다면 뭐라고 이해하자?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주택만 짓는 게 아니거든 재개발은. 그러다 보니까 상가 공장도 지니까 좀 다른 특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정도 일단 이해해 보시죠. 저번에 얘기했었죠. 만약에 무슨 뭐 상가 세입자를 위해 가지고 정비구역 내외에다가 임시상가를 설치한다. 상가, 임시상가. 이건 뭘까? 재개발이지. 그렇죠. 재개발. 그래서 상가나 공장 관련된 거에 대한 사업도 뭐하죠?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의미 오해하지 마시고. 또 재건축은 뭐가 될까요?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지하게 양호한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주거환경을 뭐하죠? 개선한다는 거죠. 이런 뭐다?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은 주변의 경비 기반시설이 멀쩡하기 때문에 당의 단지만 정비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수익이 아주 좋아서 투기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따라서 멀쩡한 집을 부시려고 하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요즘은 최근 들어가지고는 80년대 말에 지어진 단지들이 이제 30년 이상 되어지면서 재건축하겠다고 안전진단을 슬슬 신청하고 있죠, 요즘에.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의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와 관련된 걸 봐도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는 왜 중요하냐? 나중에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는 중요하다. 그러면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투기 문제 등이 많으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을 때만 소유자 지위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게 보통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거 같이 있는 거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쨌건 재건축은 뭐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만.
하지만 재건축이 아닌 나머지 사업은 뭐가 된다? 토지만 있어도 또는 건물만 있어도 그 소유자 지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의 내용에 포함시켜 주겠다. 그렇죠. 하지만 지상권자는 뭐다? 나중에 주택을 지상권자에게 공급한다는 말은 아니다. 뭐 조례 등의 특례는 고려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B라는 자가 뭐하죠? 건축물인데 허가도 안 받고 미등기로 그냥 지어놓고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지상권자라고 지위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주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나부터도 이거 하겠네요. 허가 안 받고 등기 안 하고 막 개집 지어놓고 걷다 대고 토지 소유자가 꽁짝 맞춰가지고 지상권 설정하고 나중에 집 받고 돈 벌고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런 취지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지 지상권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뒤에 가면 관리처분 나올 때 또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기억 좀 하셔야 되고요. 재건축 나올 때는 뭐 지상권자 언급 아예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 사업인지를 보고 내용들을 혼동하지 마셔라. 매번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0페이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은 뭐예요, 사실은? 이거죠. 정비 기반시설 관련된 거와 공동이용시설.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사실은 해당 내용 부분에 정비법의 용어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 기반시설은 뭐라고 했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부대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이게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에요. 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및 지역난방시설 이런 건 다 뭐다? 정비기반시설로 보고 경찰서는 정비기반시설 아니라고 했어요. 올해 평가사 문제였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관련된 부분은 생활복리와 관련된 건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구판장, 세탁장, 다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노유자시설, 어르신들, 애들 관련된 거 이걸 뭐라 한다고 우리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이 맞지만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이 아니거든요. 교육용 시설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게 우리 29회 때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항상 보면 시험 끝나고서 문제를 봐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런 말인데 참 독특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뭐 맞출 수 없는 거니까 기억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사실 어쨌든 과거에 기출된 거가 다시 기출되어 나올 확률은 공법은 한 30% 정도? 그렇죠. 이 1차보단 2차가 좀 덜해요. 외전에 나왔던 기출이 또 나올 확률은. 1차는 기출이 많이 중요하지만 2차는 한 30%밖에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공법은. 왜? 개정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공법은 참 보면 양도 많고 개정이 많아가지고 촉을 잘 세워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뭐가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촉은 제가 좋잖아요. 알았죠? 눈 뜨고요.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그만 자야지. 눈 뜨고요. 봐봐요. 이게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거 워낙 중요해서 한번 설명도 드렸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일 학습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기 위해서 내용 등을 문제 만들어 놨는데요. 벌써 4회차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하고 뭐 다음 주 하면 또 벌써 끝나요.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32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4회차 거에 대한 부분을 보는 첫 번째 봅시다. 정비사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정비기반시설이 일단 열악하답니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대요. 열악 밀집이네. 그리고 하거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뭐하죠? 도시에 대한 기능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시환경 개선을 포함한다. 이걸 뭐라 하죠?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재개발. 그죠? 그래서 사업의 등을 잘 기억하시고요. 재개발. 두 번째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뭐라고 나오죠? 양호하다.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뭐다?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이런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면 이건 재건축 사업이죠.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당 내용 등을 좀 정리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다면 일단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렇게 필수 부대스러운 느낌이 들면 이건 뭐예요?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정비기반시설이고 놀이터나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라고 하면 뭐가 된다? 이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부분은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분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니까 하나 여러분 주의하실 게 문장을 보면 뒷문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따로 인정하고 그리고 지상권자도 별도로 인정하는 거 뭐죠? 재건축은 아니겠죠. 그럼 나머지 사업 뭐가 된다? 나머지 사업으로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하고 뭐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다?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재건축은 뭐다? 꼭 해당 내용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의 경우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를 잘 본 다음에 내용 등을 정리해 보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요. 5번은 정비사업에 대한 아까 설명 목차 볼 때 얘기했었죠. 국가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대요.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한대요. 정비 기본 방침은 전국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 재정 지원 계획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 틀 잡는 거. 전국에 대해서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맞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국에 만드는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몇 년마다 10년마다 만들게 되고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을 뭐가 된다?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그래서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오는데 보통 계획이 나올 때 타당성 검토가 있는 조문들은 5년마다 해요. 다 나온다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는 계획만 또 모아서 얘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어쨌건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문이 있다면 그냥 5년마다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또 6번 문제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 줘야 한대요. 무슨 사업일 때 안전진단 실시가 있다? 말해봐.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해. 그러니까 자기네 주택단지인 공동단지만 정비하면 된단 말이죠. 뭐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아무래도 투기 문제가 많이 생겨서 멀쩡한 집을 부신다고. 수익이 좋으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을 재건축만큼은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해당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정해지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건데요. 그럼 봐봐요. 사업을 시행해 볼까?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 보면서 내용 등을 봅시다. 그러면 좀 아까 봤던 거 그림책 돌아오셔서 그림책에서 본다 한다면 일단 52페이지 아까 봤던 거 왼쪽이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 국장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하고 정책 방향, 재정 지원 계획 같은 거 넣어서 전국토에 만든다고 했었죠. 그중에 서울시 안에다가 만드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고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B란 동네가 20년 9월로 사업할 때가 됐으면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고 했지. 하지만 이게 재건축이었으면 안전진단 먼저 통과된 다음에 하라고 했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된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리고 나서 계획 만들어 구역 정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순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뭐가 되죠? 정비 계획을 만들어 이제 구역을 정해서 요 동네에서 뭐 한 거다? 서울시의 일부인 B란 동네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서울시 일부에 정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시행자가 누구냐라는 걸 보는 것이 이제. 그러면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시 안에 강남이나 종로구 일대에 정비 구역이 있잖아요. 그럼 정해졌으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요. 라고요? 시행자 누군지 보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럼 요거 제가 시행자 얘기할 때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서 이 법을 볼 때는 항상 어느 사업인지를 잘 보고 나서 이제 내용 등을 봐야 돼요. 그럼 일단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 저소득의 주민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능력은 그닥 없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금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한다. 토지주택공사 등이 일정한 동의를 받아 지정되면 직접 시행한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다?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자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개발 사업은 어쩌지 뭐가 돼요? 어차피 조합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으로 뭐가 되어진다? 시행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공 민간자와 공동 시행한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이면 20인 미만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은 아니다. 그럼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은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건 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게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꼭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건 난 납득이 안 나요. 그렇죠? 평가사 시험은 벌써 2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재개발 사업일 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 무조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효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니죠. 소유자도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조합까지 만들어가면서 돈 쓰고 비용 쓰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가 될까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다음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이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을 직접 시행한다면 아마 싸우다가 볼일 다 끝날 겁니다. 하나의 같은 목소리 내지 못해가지고 다 소유자마다 지 목소리 내고 다 못합니다. 재건축은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합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아주 이번에 조합 중요하다고 했죠. 56페이지. 그러면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번에 56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잘 정리해놨는데요. 제가 첫째 줄에 일단 순서를 맞춰놨어요. 이렇게요. 추진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창립총회 개최를 하고 창립총회 개최 끝난 다음에 조합 설립에 인가청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순서대로 일단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봐요. 추진위원회는 제가 매번 얘기하다시피 다른 조합엔 나오지 않는 아주 특이한 제도다. 추진위원회. 왜 정비조합에만 추진위원회가 있을까? 이유는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도 안 만들려면 조합을 만들 수조차 없을 겁니다. 싸우다 보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토지 등 소유자 뭐가 되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해가지고 그 조합을 만들 단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추진위원은 몇 명?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모여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5명. 하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개발조합일 땐 7명 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주의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하게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겠다? 그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와 각종 추진 업무를 하는데, 추진 업무가 동의서 접수하는 거, 창립총회 개최하는 거, 정관의 초안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정도의 업무를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죠. 조합 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그래서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창립총회에서 정관학정 짓고 임원 선임하면서 대의원을 뽑아요. 뭐라고요? 정관학정 짓고 임원 선임하면서 대의원을 뽑겠죠. 이게 바로 창립총회에 대한 업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의 인가시청을 들어갈 텐데, 조합 설립의 인가시청을 들어가려면 일단 동의 먼저 받으라고 했죠. 근데 동의에 대한 부분은 5번 타임은 재개발 정도만 먼저 한다고 했어요. 재개발은 뭐가 됩니까? 토등소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뭐가 되죠? 동의를 받는다. 4분의 3, 2분의 1 빵꾸 메꾸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31회 때도 재개발 재건축을 섞어가지고 동의비율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뭐 재건축에 대한 부분 좀 복잡하니까 내년 2월 달에, 그렇죠? 명절 도래하는 주에 그때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좀만 기다려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제자 빨리 말해요.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창립총회 개최하고 창립총회에서 여러 가지 정관학정 짓고 임원 뽑아서 대의원 선임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받고 조합 설립에 인가시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 조합은 이제 인가되는 거죠. 등기하면 성립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합 만들어지면 다음 페이지 위 조합원은 누가 되겠냐 이 얘기죠. 조합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이어야만 조합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토지 등 소유자이면 조합원이 된다.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하면 재개발 사업은 토지만 가져도 되죠. 재개발은. 그러면 재개발은 토지만 소유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재개발은 O. 맞잖아요. 또 재개발은 건물만 소유해도 조합원 될 수 있다. O. 맞는 얘기예요. 주상권자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재건축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은. 그래서 재건축은 건물만 소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또 배울 때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토지나 건물만 소유했는데 재건축이었다면 조합에서 팔고 나가라고 청구합니다. 매도 청구예요. 조합원도 안 되니까.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렇죠. 또한 더 재밌는 건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이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 동의한 자에 한해서 조합원으로 보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건축은 여러 가지 분쟁도 심하고 그리고 여기서 반대파들을 안고 가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제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동안 경과를 보면 수십 년 동안 싸우느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재건축은 뭐다? 토지 등 소유자이면서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다. 재건축은. 알겠습니까? 그 정도 해당 내용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원과 관련된 부분도 매번 얘기하는 건데 요번에 32회 때 나왔어야 했지만 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비조합의 임원에 대한 부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모아져 임원으로 두게 됩니다. 됐죠? 그럼 내용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이라든가 또는 5년 이상 소유한다든가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임원 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임원의 구성 등으로 봤을 때 다른 조합엔 안 나오는 부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임기예요. 다른 조합엔 임기 규정이 없거든요. 맞아. 임기는 3년 이하 정관 정하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3년 이하 정관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우리 배웠던 개발조합이나
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주택법의 주택조합 같은 건 임원의 임기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정비조합만큼은 임원의 임기조항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앉으시면 안 놔요. 돈 되니까. 자꾸 뭘 주니까 좋아가지고. 네?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부리는 임원이 상당히 많다. 어디서는?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임원에 대한 임기를 3년 이하 정관 정한다고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우리 법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아먹지 않고 성실하게 한다면 끝까지 가는 거고 만약에 뭐다 안 된다면 기본적으로 재평가 받아야죠. 최대 3년마다 따지고 본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조합과 달리 정비조합의 임원은 또 뭐다?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도 특이한 게 있죠. 뭐 미음번. 벌금에 대한 결격.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를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다른 조합과 달리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는 거죠. 벌금. 사실은 벌금 따위로 결격에 들어가는 건 다른 조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원의 도덕적 기회를 막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그렇죠?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해서. 그렇죠? 대부분 부정한 게 대부분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런 게 이제 해당 내용의 임원의 결격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합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한 거 몇 가지 좀 이해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또 중요한 거, 딴 거보다도 총의 의결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라는 거를 뭐하죠? 두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정비조합의 대의원에 관련된 부분은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정비조합은 대의원회를 뭐 해야 되겠죠? 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두어야 한다. 왜? 이해관계인 많아서. 대의원회가 없으면 의결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저번 주에 배웠던 뭐다?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부분은 50인 이상만 된다면 둘 수 있다고 나와요. 정비조합보다 개발조합은 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지 두어야 한다가 아닌 거죠. 이 대의원 수에 대한 부분은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죠? 원래 개발조합은 조합원 수는 7명, 대의원은 50인 이상. 그렇죠?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 5명, 대의원회 100명. 그렇죠? 명수 구분하셔가지고 잘 구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 대의원에 관련된 부분 봤고요. 그리고 시공자가 선정되어지는 시기에 대한 부분은 뭐다? 시행자가 정해져야만 시공자를 뽑는다. 순서가. 그래서 내가 시공자 선정도 조합 인가되고 다 끝난 다음에 뒤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시공자 선정은 집질 사람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집질 파트너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면 조합 설립의 인가 후, 뭐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사업 시행 인가받은 후 이런 식으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 그러면 이제 지금 시행자 배운 거 가지고 우리 복습 노트 몇 문제 봅시다. 7번 문제죠. 복습 노트 7번 문제 확인해 보십니다. 그럼 내용에서 7번 무슨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뭐 할 수 있다?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뭔 사업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32회 나와야 되고요. 이건 재개발 사업일 때 가능하다. 왜?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일단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정비조합이니까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정비조합의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 때 순서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순서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에 대한 부분은 과반수. 여러분 과반수는 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10명이면 6명부터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인 거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과반수는 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호등소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 몇 명입니까? 5명 이상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본 패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9번 문제는 이번에 31회 문제기도 했죠. 재개발 사업이래요. 재개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그라미 동의를 받는데요. 문장은 포인트만 찍다 보면 키워드가 보여요. 아, 그러면 동의를 받는구나.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아 누구한테? 그러면 일단 토지 등 소유자의 일단 4분의 3 재개발이니까. 그리고 토지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누구의?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라. 시장, 군수 등의 뭐다? 인가를 받아라.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4분의 3, 2분의 1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요번에 그 10번 지문도 나와야 돼요. 이것도 좀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습니다만 11, 12월에 주는 익힘장에서 굉장히 기초 문제로 실제 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촉탁 담아가지고선 골라놓은 거니까 아주 반복해 매주 봐야 됩니다. 전체로. 그러면 조합의 임원의 임기 얼마? 3년 이하. 범위에 정관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결격 사유와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조합과 달리 정비조합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성고를 받고 이것도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바꿨어요. 10년 지나지 않은 자는 정비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원의 결격,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첫 번째예요. 아까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일 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첫 번째예요. 아마 그거와 이 지문은 굉장히 32의 기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리고 대의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의원회. 그럼 일단 이 11번 조문은 제가 비교해 놓은 건데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된 거라면 몇 명? 50인 이상이 됐을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정비조합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하겠죠. 그래서 둘 수 있다와 뭐하죠? 두어야 한다도 꼭 좀 구분을 해서 해당 내용도 오해하지 말고 여긴 둘 수 있다고 정비조합은 두어야 하고 그렇죠? 그 부분도 꼭 좀 기억해서 대의원에 관련된 부분은 내 것으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번에 지나간 31회 때에는 여기 어디에서 개발조합의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걸 물어봤잖아요. 요번엔 아마 32회 때는 정비조합의 대의원회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정비조합의 대의원 쪽에 또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2월달 정도 얘기할 겁니다. 그때 또 일일학습 또 얘기할 거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중요한 게 붙어요. 처음에도 얘기했죠? 저는 눈사람 기법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할 만큼만 얘기해 줬다가 이해한 것 같으면 조금 더 붙이고 조금 더 좁히고 하면서 뭐하죠? 레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시험 때쯤 돼서 웬만한 내용은 다 머리 잡혀있게 되고요. 60은 분명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만 오시면 한눈 팔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꼭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12, 13번은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림책 마저 봅시다. 12, 13번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그림책 보시면 이제 내용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내용 말씀드립시다. 그러면 그림책에 60페이지에서 뭐라 했냐면 사업시행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 봤으니까 시행자가 뭐 해주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일단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주고 시장고수도 인가를 받아 만들죠. 근데 이 사업시행계획 쪽에서 요번에 두 문제가 나온 부분이 뭐냐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요번에 두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사업시행계획은 건물 짓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무슨 건설 계획이니 무슨 건축 계획이니 설치 계획이니 배치 계획이니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은 뭐 이따가 보게 될 관리 처분 계획처럼 가격 정리하는 계획이 아니고 그 건물을 어떻게 건설할 거야, 건축할 거야, 뭘 어떻게 설치할 거야, 배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다? 정하는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두 문제가 나왔고 특히 뭐를 관심 있게 봤다?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관련된 부분이 이번 시험에 거의 두 문제에 기출됐다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의 건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MB 정부 때 뺐던 얘기인데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초과이익을 환수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범에서 또다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재건축만큼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을 만약에 재개발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이 끝나버리게 되면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그 임대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시도 시군구 LH 등은 조합의 요청으로 임대주택을 인수해 줘야 되고요. 그 인수는 누가 우선 인수하냐? 기억나죠? 시도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하여야 한다. 시작. 시도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하여야 한다. 토지주택공사 등의 우선 인수가 아니라 시도시군구장이 뭐가 된다? 우선 인수하여야 한다. 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업시행계획의 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뭐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에 조치에 관한 부분들은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까지에 대한 시행 조치에 대한 부분은 61페이지까지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지금은 읽을 필요 없고요. 차차 2월, 4월, 6월 나눠서 좀씩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된다? 가격 정리하고 사업 마무리하자. 관리처분 계획.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러면 사업이 있기 전 이와 같은 뭐하죠? 동네가 있었어요. 토지 건물 등이. 이럴 때 이런 자들은 사업 시행에 인가가 되고 나면 뭐라고요? 사업 시행 인가되고 나면 120일 이내에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시청을 받는 거죠. 얘네들한테. 그래서 분양 시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고 20일 범위에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분양 시청을 받더니 얘네들만 분양 시청했어. 얘네들만. 그리고 여기는 D는 뭐다? 분양 시청 안 했어. 그럼 분양 시청 안 한 자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면 같은 주택일까라는 것에 계획을 만들어 처분을 하게 돼. 이걸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으로 처분될 땐 1주택 공급이 원칙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B씨가 한 주택 공유하고 A가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갑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으며 을병정이 한 토지를 공유했어도 어쨌건 하나씩만 줘요. 원칙. 이게 1주택 공급의 원칙인 거예요. 또 나머지 뭐다?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조합의 수익이 극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가 되고 나면 드디어 종전 건물을 철거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단지들 볼 때 철거되고 있으면 시작.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나면 종전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공사 완료하면서 준공검사 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대지건축물 이전 고시가 되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뭐다?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당일 등기가 되기 전까지 다른 등기는 못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분양받은 자,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게 해당 내용 부분의 관리처분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에 관리처분 계획의 그럼 내용을 본다면 뭐라 했어요?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가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때는 보시는 것 같이 뭐가 되죠?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종전것에 대한 부분에 뭐다? 토지 건축물 명세나 사업시행 인가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리처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지금요. 관리처분 계획은 한마디로 분양 관련된 가격 정리하는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고 나면 가격 정리 끝난 거니까 종전권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마무리되고 공사 마무리되어지면 오른쪽 위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어지면서 종전의 건물은 철거되는 거죠. 철거 시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사 완료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관련된 거 해당 문제 봅시다. 12번, 13번 봐볼까요? 봅니다. 12번. 12번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받아야 한다. 그러면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을 제외하는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시행계획 만들 때 재건축 사업이죠. 그럼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으니까 그거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법의 인가권자는 대부분 다 시장, 군수 등이에요. 그렇죠? 우리 도시개발법 저번 주에 배울 때는 대부분 다 지정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레벨이 낮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내용이 뭔지 봤더니, 내용이 뭐라고 나오죠? 봤더니,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의 토지 건축물 명세 등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래. 뭘까? 그렇죠? 관리 처분 계획이겠죠. 가격 정리하기 위한 거.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수립하여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게 되고, 또 시행자는 뭐가 인가가 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 그렇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이 인가가 된 연후에 기존 건물을 뭐가 된다? 철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 처분 계획 시점에 대한 부분에 구별 실익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쫙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정비사업의 내용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건축법의 내용을 좀 오늘은 배워볼 거예요. 부탁합니다.